자, 이번 시간에는 직무윤리 시간입니다. 직무윤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역시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선별해가지고 강조하면은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강약을 조정해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마 한 문제 정도는 의외타 문제로 틀릴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직무윤리가 공통이거든요. 우리 파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축적이 돼 있고, 특히 최근 3년 동안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제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뭐 강의 시작해 보죠. 자, 직무윤리. 이 앞에 이 부분은 아직 거의 출제는 잘 안 됐는데 우리 기본서 뒤에 보면 이게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뭐 이거를 기업윤리다 또는 직무윤리다, 이거를 뭐 우리가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책을 쓰신 분은 이 양쪽이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거는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윤리고요. 요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맡은 바 직무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고유의 직무, 그런 직무에 대해서 개개인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뭔가 해야 될 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필연적으로 좀 추상적이겠죠. 또 거시적이고 또 포괄적이고 뭐 이런 말을 하고, 이거는 개개인들이 맡은 업무니까 구체적이고 미시적이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것만 알면은 그 어떤 식으로도 출제가 되는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뭐 기업윤리가 이거다, 뭐 이거다, 이런 식으로 출제할 건데 그럼 이제 틀렸다는 이야기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기업윤리는 윤리 강령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임직원 행동 강령의 형태로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이제 표현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우리 기본서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적으로 뭐 아시고요. 그 다음 이제 회사가 윤리 경영을 해야 되는데, 요때 윤리는 직무윤리를 경영에 도입한 거라고 그럽니다. 요것도 뭐 지문 중에 하나 나오면은 뭐 이런 거를 뭐 틀리게 내겠습니까? 그냥 맞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별하셔가지고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4년, 5년 전에는 우리 직무윤리 책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앞에 거는 최근에 이제 이 책에 들어온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직무윤리를 왜 지켜야 되느냐. 일반적인 이유는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든 회사가 지켜야 될 이유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6가지가 있는데 5가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하나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읽어 나가보면은 현대사회는 고도의 정보와 복잡한 시스템의 사회다. 옛날하고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더더욱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뜻일 거고요. 요거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생산성의 높여가지고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직무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은 뭐 법과 윤리를 지켜 생산을 많이 하면 되지, 돈을 많이 벌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체는 결국은 장기 생존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아야만 장기 생존이 가능한데, 이때 그 회사는 법과 윤리를 지키는 회사가 오래 살아남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회사의 신용, 브랜드 가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뭔가 법과 윤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뭡니까? 인식이 돼야 되죠.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경쟁의 전제 조건이다.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다들 법과 윤리를 지키는 사람이 경쟁할 자격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출발선에 설 수도 없다는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고요. 그
그 다음에 법과 윤리를 지키면은 궁극에서는 결국 비용이 감소하는 거죠. 또 그 기업체 평판도 증가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한 3년 전에 광주에서 그 아파트 짓다가 지금 다 허물고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 기업체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고 평판도 많이 실추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게 없단 말이죠. 요거는 이제 회사는 각종 비용이 발생할 건데 비용이 적은 쪽으로 이제 회사가 지금 기업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여기 이제 위험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 비용 속에 포함되느냐, 요게 제외되느냐. 그럼 이제 제외된다 그러면 이거 틀린다는 거죠. 요런 거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위험 비용을 비용에 포함시킨다는 말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조금 신경 쓰시고 나머지 것들은 너무너무 상식적인 거니까 한번 읽고 두 번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금융투자업에서의 직무윤리. 요게 이제 4가지가 있죠. 요게 4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요거 4가지, 요거 6가지 합하면은 10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게 출제가 가능한데 이게 예전에는 이 파트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거 별로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뭐 너무너무 쉬워서 그런지 하여튼 문제가 유행을 타는지 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뭡니까 종사하는 업은 굉장히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보다 높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무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 뭐 이거 모르시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거고 또 상품 자체가 투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원본을 손실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마이너스가 발생하면은 투자자들은 전부 이제 결국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회사가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고 또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금융뿐만 아니죠. 모든 소비자들이 질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상품,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전문적인 상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 보호에 더욱더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건데 이거 역시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윤리를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겠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하면은 10가지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요즘에는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 옛날에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언제라도 다시 뭐 출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뭐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본시장법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제 윤리의 관계인데,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 박스 형태로 있는데, 박스 형태로 있는 거는 출제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한 요 3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가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요 법은 자본시장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옛날에 자본시장법을 만들기 이전에는 서비스의 영역이었다는 말은 이게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설명 의무입니다. 옛날에는 회사가 설명을 굉장히 제대로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서비스 영역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게 법적 의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적 의무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투자자가 많이 보호됐다. 그런 이야기고. 요거는 우리가 자본시장법 할 때 하죠. 개념이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면 그만큼 직무윤리가 중요성이 증대될 거다. 그 다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직무윤리에서 공부하는데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뭐 이런 거를 일반 투자자에게만 지키면 되는 거지 전문 투자자에게는 지키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거 법적 규제가 완화된다는 말은 그 말인데 그럼 이 사람들에게 윤리적 책임은 안 해도 되느냐, 직무윤리는 안 해도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시험에 전문 투자자는 자기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 직무윤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뭐 이거는 당연히 틀린 질문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보는데 책이 옛날보다 많이 얇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이 옛날에는 사람이 4명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 문제 뭐 출제하곤 했는데 지금은 2명 남았는데 배번은 출제할 만한 게 없고 혹시 출제한다면 칼뱅 정도 출제는 할 수는 있는데 별로 출제 안 합니다. 뭐 검욕을 강조한 사람이 뭐 칼뱅뿐이겠습니까? 근데 칼뱅이 이제 청교도 뭐 이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검욕적인 걸 강조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직업 소명론이잖아요. 직업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는 부는 정당한 거다. 요 말은 이제 축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상공업자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이론을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까지 중세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안 좋게 봤는데 칼뱅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평가한다고 그럽니다. 요거를 이어받은 거죠. 배번은 역시 서구의 문화적인 특성은 검욕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를 강조한다. 이런 건데 전혀 여기에서는 출제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서 출제를 하면은 칼뱅 정도 그냥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윤리 경영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좀 출제했거든요. 국가입니다. 요거 기업이라 그러면 틀려요. 이 국가가 얼마나 부패했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지수가 있다는 건데 요거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여기 이제 오래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최근에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말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패 정도가 심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ECD가 요거는 기업체입니다. 각국 기업체가 지켜야 될 윤리 강령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객관식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하겠죠. 강제 규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거 지키지 않았다가는 굉장히 피해가 막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각 나라들의 기업체는 요거 OECD가 발표한 뭔가를 많이 지킨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 정도의.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죠.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제재한다. 뭐 이런 건데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이거는 조금 묘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기본서 뒤에 객관식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많았습니다. 한 5년, 6년 전에요. 아마 그때 요 문제가 있었어요. 자, 다음 중, 뭡니까? 뭔가, 이런 것들은 뭔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출제한 거죠. 그래서 코백스, 뭐, FKI 백스, 소백스, 그 다음에, 영국의 BITC, CRI 인덱스. 요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위에 거 3가지는 이 회사가 윤리 경영을 잘하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건데, 요 밑에 거는 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하고 있느냐.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기본서에 이게 있으니까, 혹시 출제가 되면은, 이거는 그냥 보지도 말고, 이거는 이게 정답이라더라. 이렇게 보십시오. 근데 출제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요 부분은 간혹 출제하는데 사실은 이거 공부 안 해도 우리 직무윤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그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요거는 이제 논점이 아니고요. 자, 이때 누가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 이때 이 사람이 자격증을 아직 취득하기 전이다. 그런데 업무는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직 회사와 정식 고용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일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도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죠. 하나만 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준수 대상자. 누구를 대상으로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지금 우리 회사하고 고객관계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금소법에 가보면은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말하는 이 금융소비자의 개념이 뭐냐, 요거 이제 출제하거든요. 근데 요때 요게 나옵니다. 잠재적 고객도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비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가보면은 이 회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그 다음에 판매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상품 판매할 때만 이게 소비자가 보호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 잠재적 고객, 그게 이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좀 놀랬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선에서 다 풀 수가 있거든요. 맞는 거 모두 그런 거. 이게 이제 박사형 문제인데 이런 게 더 어렵죠. 기억번, 무보수로 일하는 자 지켜야 되죠. 니은번, 잠재적 고객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전문적 자격을 갖기 전에 다 지켜야 되죠. 그럼 다 맞는 이야기네요. 그죠? 굉장히 평범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도 가능하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직무윤리는 이 서론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출제될 겁니다. 지금 회사와 뭡니까? 고객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느냐? 여기 이제 위임 관계죠. 위임. 그럼 요 회사는 수임인입니다. 수임인. 그러면은 수임인은 뭐라 그래요? 믿고 일을 맡기니까 어떤 의무가 발생하죠. 그거를 우리는 나중에 이제 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보는데 선관주의 의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회사와 고객의 간에는 뭡니까?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투자 종사자는 신임 의무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여야 된다. 이걸 우리가 선관주의 의무 또는 충실 의무라 그러죠. 이 부분은 나중에 그 투자자 분쟁 예방에 가면 요 말이 또 나옵니다. 이제 그때 보면 되고. 그럼 여기 이제 회사 이 고객 간의 위임 계약, 여기에서 어떤 직무윤리를 지킬 2대 핵심 원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요 2대 핵심 원칙이 뭐냐?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그러면 요게 요거죠. 고객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구체화할 때 우리는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가 보호돼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4가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짝짓기,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하여튼 이렇게가 여러 가지 우리가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무윤리의 핵심 2대 원칙이 뭐냐? 이것을 단답형으로 출제한다기보다는 지문 중에 하나로 아마 출제할 겁니다. 그럼 요게 2대 핵심 원칙이다. 이거를 꼭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지문 중에 이해상충 방지 의무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는 요 2대 핵심 원칙을 구체화한 거다. 법으로 구체화한 거다. 요렇게 이제 하면은 틀림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 나오는데, 자본시장법에도 있고 있는데, 요거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된다. 이런 거 나오고요. 그럼 요거는 아마 뒤에 문제로 돼 있을 거예요. 가로놓기 문제. 너무 문제가 유치하죠. 정직, 신뢰,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 다음 중 가로 속에 들어갈 적당한 말이 순서대로 맞는 것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우리가 외운다기보다는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 거죠. 아까 이건 했죠. 모든 단계에 걸쳐서 적용된다. 판매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판매 이후 단계, 그 다음에 개발 단계,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가 보호돼야 된다. 이제 이게 출제가 되면은 여기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신의성실은 신이다, 성실이다. 이거는 윤리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이거 윤리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법적 의무이다. 그러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거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뭔가 하니까 부수라는 말은 우리가 계약 같은 거를 맺으면은
주된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계약의 내용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펜션에 간다. 그러면은 펜션 주인은 임대차니까 객실을 제공해야 되고 저는 그 임대료를 지불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펜션 주인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뭐냐? 요거는 너무너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에 일일이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판사가 요 정도는 당신이 해야 되겠네. 그게 바로 2조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신의칙상 부수적주의 의무다. 그래가지고 주된 의무에 부수해가지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럼 이것도 의무죠. 근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펜션에 불이 났는데 이 펜션 주인이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투숙객들이 좀 다쳤다는 거죠. 이때 펜션 주인은 잘못이 없느냐? 있다는 거죠. 부수적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죠. 고객들에 대해서, 투숙객들에 대해서 안전을 배려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면은 뭐 시험에 나오면 틀릴 만한 게 없죠. 그런데 옛날에 재작년까지는 여기서 틀릴 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판례가 출제가 됐거든요. 우리 기본서에도 판례가 있었고 요게 굉장히 출제가 됐는데 판례라는 게 뭡니까? 외우지 않으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요게 굉장히 어려운 판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좀 당혹스러웠는데 이거를 작년부터 우리 기본서에 없애버렸어요. 지금 우리 기본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할 수가 없죠. 그럼 만약에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은 출제한다면은 기껏 여기에 있는 거를 출제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상충 방지 의무. 자, 회사와 투자자 간에는 이해가 어긋나는 경우가 좀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회사 임직원은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결과가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근데 과정은 어떻게 돼야 되냐? 요게 포인트예요.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현실에서는 과정이야 좀 어떻든 간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해가지고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요거 출제 좀 됩니다. 결과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러면 틀렸다는 거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왜 이런 게 발생하느냐. 출제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자본시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정보의 비대칭.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정보가 너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규 파트 공부할 때 뭔가를 공시해야 되고 투자 설명서를 교부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정보의 비대칭. 그래서 금융투자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어느 산업보다도 높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겸용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는 차이니즈월 정보 차단 장치하고도 관련돼 있죠. 한 회사가 6가지 금융 투잡을 다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제 막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특히 미공개 합병 같은 거를 추진할 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죠. 그거를 이거를 써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니까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 있으면 우리가 외워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혹시 출제가 되더라도 우리 상식선에서 충분히 다 풀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상충의 대표적인 매매가 사례가 과당매매라는 거죠. 여러 번 많이 사고 팔면은 결국은 투자자는 남는 게 없죠. 회사는 수수료를 많이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과당매매인데 요거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요게 표준윤리 준칙인가 그게 있어요. 다음에 문제가 있을 건데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이 있죠.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알고 있느냐? 요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수수료가 너무 많으면은 과당매매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이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이 사람의 투자 목적에 비추어서 너무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과당매매일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또 이 사람한테 뭐 매매해보라고 뭐 권유를 했는데 그게 좀 이상한 권유였다. 그러면 과당매매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고, 이 투자자가 위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과당매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시험에 나올 때마다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출제된 예를 보면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이 할 때 과당매매 판단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론 요 문제를 박스형 형태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수수료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재산, 그 다음에 목적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위험 기준이 되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부담한 투자 금액에 비춰 그 거래에 따른 수익 발생 여부, 또는 이렇게 합니다. 결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과당매매일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야기죠.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답이 이런 식이에요. 그 거래에 비추어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 수익이 발생 안 하면은 손해가 발생했겠죠. 또는 직접적으로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항상 답을 냅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로 왔는데,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자본시장법 할 때 보는 거죠. 우리가 인가 요건에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해상충 방지 체계는 필수적이죠. 반드시 있어야만 인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자율적으로 뭐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본 겁니다. 복습이죠. 회사는 이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되면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뭔가 낮춘 후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조치할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옛날에는 정말 자주 나왔는데 요즘에 뜸하다가 최근에 또 이거 출제하고 있더라고요. 요 자리에 어떻게 출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입니다.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서 거래하면 된다. 또는 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된다. 또는 뭐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서 거래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이죠. 또는 뭐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서 거래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데 이거 다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거 준법감시 승인을 받거나 심지어 투자자 동의를 받으면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래가 일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법규 강의할 때도 좀 강조드렸죠. 자, 그래서 이해상충 방지 바르지 못한 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 뭐 1번 같은 거는 누구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요거는 외워야 되죠. 3번,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게 곤란하다. 근데 이런 식이라는 거죠. 고객의 동의를 받았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맞는 지문 같잖아요. 틀렸다는 거죠. 4번, 금융투자업자는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관리, 이거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에는 이런 거죠. 여기 한 회사가 투자 매매업을 한다. 또는 만약에 투자 중개업을 한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근데 이 회사가 또 이제 6가지 금융투자업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집합투자업을 한다. 그럼 여기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 그럼 여기 이제 투자자 이익을 위해서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이쪽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회사가 이익을 많이 챙겨가기 위해서. 그럼 이쪽은 필연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은 요 두 업 사이에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차이니즈 월이 뭡니까? 만리장성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를 우리가 법에 의해서 차단을 시켰죠. 저 차단의 내용이 있죠. 요게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차단의 내용이 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회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제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없죠.
뭐 옛날에는 뭐 여기 임직원 겸직하면 안 된다, 뭐 사무실 따로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막 있었는데, 이제는 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정보를 적절히 관리해야 되니까 이제는 뭐 이게 시험에 나올 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100% 회사 내부 통제 기준대로 만나게 하면은 이게 또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 만들 때는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이 포함은 돼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뭐 별로 논점이 없죠. 아무 논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출제하고는 많이 멀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나왔죠.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협회 규정에 가면은 조사 분석 자료 나오죠. 자신이 발행했다. 이거를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한다.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겠죠. 이거는 당연히 금지가 됩니다. 이거는 왜 기본서를 쓰신 분이 갑자기 이거를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해가 상충하는 그냥 대표적인 사례다. 이래가지고 소개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중요하죠, 이거. 요거는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한 겁니다. 근데 자본시장법보다 여기가 더 좀 자세하게 돼 있어요. 매매업자, 중개업자가 자신이 본인이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대리인이죠. 이렇게 거래하면은 왼손은 자신을 위하고 오른손은 투자자를 위하고 그럼 필연적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자기 거래라 그러고 요거는 이제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건데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시험에는 이게 나옵니다.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아니 고객이 내가 피해 있겠다는 거죠.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우연히 결정된다. 그래서 투자자의 해칠 우려가 없다. 대표적인 게 증권시장, 공개시장이죠. 공개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이때는 되게 괜찮죠.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다. 뭐 이것도 투자자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공개시장, 그 다음에 요 2번입니까? 요런 것들을 꼭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거래는 생각보다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이해상충 방지 의무 한번 봅시다. 1번, 투자 매매업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 이거 예외적으로 조금 전에 할 수 있다 그랬죠. 자기 매매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답일 것 같은데요. 2번, 금융투자업자 자신이 발행한 대상에 관한 조사 분석 자료 공표와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매매의 개념이죠.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서 자신이 본인이 된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 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자기계약 금지고. 그 다음에 과당매매 또 하나 설정냈네요. 과당매매에 있어서 특정 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판단할 때 투자에 따른 수익 발생,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수익이 발생했느냐, 손실이 발생했느냐, 이런 거.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안 되죠. 조금 전에 우리가 과당 매매할 때 했고요. 그럼 여하튼 잘 모르시더라도 1번이 틀렸다는 거는 이게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되는 거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